미국은 미국은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뭐 그들의 판단, 우리는 우리 언론에서의 또 판단, 심지어는 제가 뭐 특정한 어떤 그 국가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지금 K-팝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저 평론가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사실은 제가 BTS 이야기라거나 K-팝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인터뷰 요청을 하는 곳이 일본 언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과도 다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K-팝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나? 그리고 K-팝은 어느 순간 과연 어떻게 J-팝을 능가할 수 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중요한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사실은 K-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J-팝이나 아메리칸 팝 뮤직, 미국 팝 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그들이 K-팝이라는 걸 하나의 세계,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을 하고 저게 먹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것을 모델링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전환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한류죠. 예. 전 이게 진짜 한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류라는 거를 과거에는 단지 이게 통상적인 거로서만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우리께 저기 가서 얼마나 팔리나. 물론 그것도 한류죠. 우리 물건이 저 사람들이 많이 사준다, 히트했다라는 게 한류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춰서는 이걸 우리가 진정한 K-팝의 한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K-팝의 한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팝스타들이 K-팝을 따라야죠. 전 세계 팝스타들이 K-팝 같이 옷을 입고 나와서 무대에서 춤을 춰야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음악 시장에서 K-팝과 같은 그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웬걸? 지금 미국이 K-팝과 유사한 그룹들을 다수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도 말씀드렸듯이 BTS나 다른 K-팝 그룹들을 모방한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진정한 K-팝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접어들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최근에 K-팝의 가장 역시 중요한 현상은 BTS죠. 네. BTS 그 자체로 사실은 K-팝의 지난 역사와 변화 과정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K-팝이 진화시켜 왔나, 그리고 이 다음은 무엇인가를 사실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전제를 할 거는 문화기술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말인데 이게 음악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쓰는 문화기술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화라는 말과 기술이라는 말에 이게 조합을 한 조어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수만 씨가 자신의 K-팝 산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입한 그 이론적인 틀을 말합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제가 오늘 이제 계속 나오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발상의 전환, 그리고 이 발상의 전환은 반드시 어떤 제가 오늘 적어도 소개해드리는 사례들에 있어서는 위기의 순간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팝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기회가 열리고요.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바꾼 것이 저는 사실 지난 20년간 K-팝 혹은 30년간의 K-팝 역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라이팅 캠프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송라이팅 캠프라는 것이 K-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작 방식입니다. 여기 혹시 뭐 작곡가 지망생이나 현업의 작곡가로 하시는 분이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일종의 부트캠프인데 작곡가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뭐 합수 같은 개념으로 함께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획사가 주문하는 음악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캠프입니다. 그래서 송라이팅 캠프, 줄여서 송캠프라고 그래요. 한때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해서 대중음악 한 앨범을 만드는데 가령 뭐 1억이 필요하다 최소. 그랬을 때 이 히트 작곡가들에게 히트곡 명목에 타이틀곡 명목의 곡을 받는데 한 3천만 원까지도 돈을 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비에서 그 정도 많이 차지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히트를 하면은 속된 말로 게임 끝이잖아요. 히트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소위 히트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들 특정 개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작곡가 선생님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았었고 그들에게 곡 하나를 받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줄을 서서 그들에게 로비도 하고 그래야 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쓰는 거가 히트의 가장 빠른 단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성공은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 트렌드는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전 세계로 K-팝이 진출해 나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시장에 맞는 입맛을 빠릿빠릿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특정 작곡가 한두 명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페이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국내에서의 지명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투자한 돈 대비 나오는 히트곡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 이런 거를 이제 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K-팝 산업이.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웃 나라의 사례에서 답이 근사치로 찾아집니다. 일본이 90년대부터 사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서서히 돌리면서 외국에 있는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는 형태의 제작 방식을 이제 서서히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나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예. 이거를 보고 사실은 이제 이수만 씨도 전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라 보는데 이러면서 이런 북유럽 작곡가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의 작곡가들을 전격적으로 기용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세련되고 인더스트리얼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취향보다는 글로벌한 취향에 가까운 대중음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이미 2012년, 2013년 그 이전의 얘기예요. 강남 스타일이 뜨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이 송캠프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게. 예. 그로부터 나온 그룹이 샤이니, 뭐 FX 이런 그룹들이었고 이런 그룹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아방가르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실험적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음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뭐 이거는 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는 대중음악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완성이 돼 있었고 우리는 지금 실용음악과가 대학교에 있잖아요. 실용음악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프로 작곡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게 사실은 일본 시장이었고 J-팝을 통해서 K-팝으로 유입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K-팝을 통해서 J-팝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이런 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현지화에 보통 3단계 전략이 있다 그러거든요. 3단계 전략. 1단계는 한국 사람이 현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보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아가 1단계 현지화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뭐겠어요? 한국 가수가 외국 가수가 되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외국 가수가 되는 게 쉽겠죠. 예,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교포 멤버들이나 외국 멤버들을 활용한다. 예, 당연한 사실은 단계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죠. 지금도 블랙핑크 같이 태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들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단일 시장만으로 태국 시장만을 본다라면 거기서는 탑 그룹이에요. 예,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 1단계 말씀드렸고 2단계 말씀드렸으니까 3단계는 너무 명확하죠. 현지인만으로 이루어지는 현지 그룹을 만들자. 지금 제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1단계를 만들어 놓고 보완을 해야지 하고 2단계가 만들어지고 2단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부족해 해서 3단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K-팝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이 3단계 현지 멤버들로 이루어진 현지용 K-팝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마인드가 먼저였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자체적인 훈련, 노하우의 축적 과정으로서 1단계와 2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 첫 번째 만든 영화가 에피소드 4였거든요. 예. 4편부터 시작했어요. 왜? 1, 2, 3편을 만들고 싶으나 1, 2, 3편을 내가 구현하기에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를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편부터 소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1단계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1단계를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라 3단계를 가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를 서서히 숙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K-팝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사실은 지난 20년간. 그래서 지금 이 3단계의 현지화 K-팝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K-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 이 문제는요, 앞으로 굉장히 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일본, 중국이니까 익숙한 세계였죠. 하지만 우리가 팝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미국의 자본으로, 미국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미국의 프로모션에 입각해서 그들을 위한 미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K-팝의 훈련생 시스템과 K-팝의 이런 모든 미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그룹을 만들어낸다. 누가 봐도 K-팝인 그룹을 만들어내겠다. 이러면 이게 미국 그룹인가 K-팝인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질문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